너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SNS에 자기 자랑 엄청 올리는 사람. 새로 산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 프로필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고 댓글에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살짝이라도 반대 의견을 달면 갑자기 엄청 공격적으로 변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차단하고 뒤에서 욕을 하기 시작하지. 반대로 또 이런 사람 있잖아. 조용하고 자기 자랑을 거의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판을 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자기 실수도 편하게 인정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자존감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 근데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 오늘 이거 알면 너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안녕, 난 준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과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의 차이야. 사실 말이야,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하잖아. 서점에 가면 자존감 관련 책이 수십 권이고 유튜브에도 자존감 높이는 법 영상이 넘쳐나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조지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이클 커니스 교수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어.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높은 자존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안정적인 높은 자존감, 영어로 시큐어 하이 셀프 에스팀. 다른 하나는 취약한 높은 자존감, 프레자일 하이 셀프 에스팀이라고 해. 겉으로 보면 둘 다 자존감이 높아 보여.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라는 심리 테스트를 하면 둘 다 높은 점수가 나와.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반면에 취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비판 하나에 무너져 내려. 커니스 교수 연구팀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자존감의 종류를 측정한 다음에 일부러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질문들을 던진 거야. 예를 들면 친구보다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안정적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했어.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지. 반면에 취약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방어적으로 변했어. 변명을 늘어놓거나 질문 자체를 공격하거나 남 탓을 하기 시작한 거야. 커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 취약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심을 보상하기 위해 과장된 방어, 자기 보호, 자기 강화 행동을 한다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데? 자, 봐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내가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의 핵심적인 차이를 하나씩 알려줄게. 첫 번째 차이. 칭찬에 대한 반응이 달라.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은 칭찬에 과도하게 반응해. 누가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하늘을 날아. 근데 반대로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불러.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야. 반면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지. 근데 칭찬이 없어도 자기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 왜? 자기 가치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두 번째 차이. 비판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진짜 명확한 구분점이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1996년에 심리학 역사에 남을 만한 논문을 발표했어. 제목이 뭐냐면 위협받은 자기애와 폭력 및 공격성의 관계, 높은 자존감의 어두운 면이라는 거야. 이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은 폭력과 공격성의 원인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위협받은 자기애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부정하면 그때 공격성이 폭발한다는 거지. 바우마이스터 교수 연구팀이 후속 실험에서 나르시시즘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모욕적인 평가를 줬어.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높고 모욕을 받은 그룹이 압도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였어. 반면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모욕을 받아도 공격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 세 번째 차이.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아예 그 일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반면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편하게 인정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네.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실수는 자기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게 아니거든.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야. 커니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흠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네 번째 차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 이건 주변에서 바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려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니까.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반면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 왜? 남이 잘 된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자기가 충분히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남의 성공이 위협이 아니라 그냥 축하할 일인 거야. 다섯 번째 차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태도야.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아. 반면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인 거지. 자,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러면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말해줄게. 자존감 높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겉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두려움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심리학에서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 나르시시즘 연구의 선구자인 하인츠 쿠어과 오토 컴버그가 이걸 가면 모델이라고 불렀어. 거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겉모습이 사실은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숨기고 있다는 거야. 사실 말이야, 이게 더 슬픈 이유가 있어.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설명을 보면 이런 패턴의 핵심에는 어린 시절에 건강하지 못한 발달 과정이 있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은 거야. 성적이 좋을 때만, 착하게 행동할 때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만 자기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항상 불안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 이 가짜 자존감이 현대 사회에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SNS 때문이야.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1시간 미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어. 왜냐하면 SNS는 완벽한 조건부 자존감 생성기거든.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댓글 반응에 따라 자기 가치가 출렁거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고 안 달리면 내가 가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심리학에서 이걸 소셜미디어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SNS 중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피드백을 얻기 위한 행동, 사회적 비교, 감정 조절을 위한 SNS 사용이 증가했어. 쉽게 말해서 좋아요를 받아야 기분이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SNS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SNS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쪽이야? 자, 봐봐. 간단한 자가진단 하나 해볼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봐. 너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발표 내용은 좋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 이 말을 듣고 너의 첫 번째 반응이 뭐야? 만약 그래?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다면 안정적인 자존감에 가까워. 반면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뭐? 내가 뭔데 내 발표를 평가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건부 자존감일 가능성이 높아.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한 예시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해. 중요한 건 너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야. 커니스 교수의 연구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취약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과도한 방어 행동은 낮은 심리적 안정감, 낮은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었어. 겉으로 아무리 당당한 척해도 안에서는 계속 불행한 거야. 반대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어. 그러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야.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12년 넘게 128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 브라운 교수가 발견한 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녀가 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야. 이거 좀 의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취약함을 받아들인다고? 사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야. 우리 사회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항상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브라운 교수의 연구는 정반대야.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자기 약점을 알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그걸 숨기거나 덮지 않아.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눠. 브라운 교수는 이걸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어. 사실 말이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와 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공동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에서 오는 고통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대. 뜨거운 커피를 손에 쏟은 것과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것이 뇌 입장에서는 같은 수준의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위협당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진짜 고통인 거야.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방어벽을 세우는 거고,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어떻게 하면 가짜 자존감에서 진짜 자존감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자기 가치의 기준을 바꿔야 해. 지금 내 자존감이 뭐에 달려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외모? 성적? 연봉? 남들의 인정? 만약 이런 외부적인 것에 자존감이 달려있다면 그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런 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자존감은 자기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야. 나는 뭘 하든 어떤 결과를 내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출발점이야. 두 번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해. 완벽주의는 자존감의 적이야.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은 결국 끝없는 불안을 만들어.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완벽주의는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완벽주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좋은 수준을 목표로 삼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기회일 뿐이야.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해. 이건 심리학에서 자기 자비라고 부르는 건데 진짜 중요해. 너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 역시 나는 안 돼.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아?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말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엄청 어려워.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에게는 잔인하거든. 네 번째, 비교를 멈춰야 해. 특히 SNS에서의 비교.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이야. 넌 내 인생의 비하인드 씬을 보고 있으면서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상향 비교,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행동은 자존감과 신체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SNS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는 콘텐츠의 종류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해. 다섯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해. 연세대학교 이동기 교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자존감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구나. 이런 인정이 쌓이면서 진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돼. 오늘 운동 30분 했다. 미루던 일을 처리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여섯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취약함을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 해.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12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야.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나 요즘 힘들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나 도움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야. 물론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야. 너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자, 지금까지 들으면서 혹시 자기 자신이 떠오른 사람 있어? 혹시 나도 자존감 높은 척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든 사람?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안정적인 자존감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거거든. 진짜 자존감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래 이게 나야. 이래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믿음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있잖아. 근데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부풀려진 가짜 자존감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취약한 자기 이미지, 위협받으면 폭발하는 공격성. 이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야. 높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인 거야. 너에게 솔직히 말할게. 자존감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어쩌면 평생에 걸친 과정일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건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방향은 알았잖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존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진짜 자존감. 겉으로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거. 그게 진짜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행동이 나한테는 진짜 큰 힘이 돼. 그리고 만약 주변에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